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K에서 21세기 첨단 의학 소개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내과 전문의 겸 UCLA 임상교수로 있는 전희택입니다. 오늘은 LA에서 암 전문의를 개업하고 계시는 안상훈 박사를 모시고 전립선 암의 최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박사님은 일찍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1994년에 졸업하시고 2002년에 미국에 오셔 애리조나 의과대학에서 암 전문의로 활약하시면서 많은 학술 논문을 발표하신 수재이십니다. 그러면 안상훈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 박사님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모처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프로스테이트 캔서, 즉 전립선 암에 대해서 이모저모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5, 6년 동안에 진단, 그러니까 이 전립선 암의 진단과 치료에 많은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상당히 혼돈돼 하시고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이 전립선 암이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까? 네, 사실은 전립선암이 최근에 느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그렇게 흔한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백인들이나 흑인들한테는 그렇죠. 많은 암이었었는데 한국 분들한테는 상당히 드문 암이었었는데 요즘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통계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네. 10만 명, 인구 10만 명당 보통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인들의 전립선 암의 빈도와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백인들은요 10만 명당 거의 한 100명 정도 되고요. 흑인들은 조금 더 10만 많죠. 명당 한 150에서 1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백인이나 흑인들에 비해서는 적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 일본 미국 이민원 재미 일본인들의 전립선 암에 대한 통계를 내봤더니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그 빈도로다가 나왔더군요. 네. 그것은 결국은 의식주하고 많이 관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 사는 일본인들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사신 그런 일본들이 일본 교포들이 전립선 암의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백인 정도까지 육박하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뭐 사실은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해서 뭐 유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일은 별로 없고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생활 습관, 예, 그러니까 뭐 먹는 거라든지 노출되는 환경 이런 것들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 암을 발병한다는 거는 네네. 우리가 뭐를 먹느냐, 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운동을 얼마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관계가 있는 게 뭐 같아요? 음식이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생활 습관적인 면에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는요. 그 지방이 많은 이런 동물성 그 육식을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있어서 전립선암이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그 비만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에 살다 보면은 이런 육식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이게 활동하는 양이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 버스 타고도 다니고 많이 걸어 다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차 타고서 많이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립선암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태도, 생활 습관이 많이 여기는 편리하니까 네네. 운동이 조금 부족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증세는 처음에 나타나는 증세는 뭐예요? 전립선 암 환자들이. 사실은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요. 이제 사이즈가 자라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그렇죠. 증세는 뭐예요? 예, 전립선암이 요도를 누르게 돼서 이제 소변 보시는데 불편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줄기가 가늘어진다든지 소변을 보고 싶은데 금방 나오지 않는다든지 소변을 봤는데 이렇게 잔뇨감, 예, 아직도 소변을 덜 본 것 같은 네.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혈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혈관 같은 데를 침범하게 되면 소변에 피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대개 이제 처음 해보는 증상입니다. 그 처음에 발병하는 그 연령은 대개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젊은 사람한테는 별로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생기지 않는 병이죠, 전립선암이. 네, 그래서 보통은요 50대 이전에는 이런 가족성 유전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보통은 70대에 가장 많이 진단이 되시고 그 다음에 60대, 80대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요즘 전립선암의 진단은 많이 발전이 돼갖고 아주 초기에도 혈액 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있죠. 네. 그게 PSA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립선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처음에 사용을 합니다. 한 가지는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PSA,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그 합니다. 블러드 테스트 혈액 그렇죠. 검사.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 해서 보통은 이제 4 이하가 정상인데요. 정상치는 근데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동양인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전립선 사이즈가 작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좀 더 낮고요. 정상 수치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요. 이제 의사가 항문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그 전립선을 만져봅니다. 예, 만져봐서 혹시 딱딱한 결절이나 혹 같은 게 만져지면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커다란 기관이 이게 방광이고 그 밑에 이 노랗게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전립선입니다. 근데 이 방광에서 나오는 요도가 이 전립선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소변을 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이 전립선에 종양이 생기면은 아주 말기가 되면 이렇게 크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변 보는 데도 지장이 있고 뭐 만져지기도 하고 통증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혈액 검사하고 손으로 만지는 그 검사하고 그렇게 하면은 대개 어느 정도 정확성으로다가 진단이 됩니까? 사실은 아주 조기인 경우에는요. 그 네. 두 가지 검사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요. 네. 한 7, 80% 정도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7, 가지 80%? 네, 그 정도는 제가 스크리닝을 할 수 있고요. 옳지. 그렇지만 PSA가 올라가고 의사가 뭘 만진다고 해서 다 암은 아니고요. 네. 암이 아닌 경우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먼저 하셔서 만약에 암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다음 단계로는 이제 경직장 초음파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경직장 예, 초음파. 예, 그러니까 그 울트라사운드, 직장으로 초음파, 얼트라사운드가 기계가 항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왜냐면 직장 바로 앞에 아까 그림에서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바로 앞에 그 전립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초음파로 전립선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만약에 혹덩어리가 있다. 그럼 그거를 침으로 이렇게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옵시 생검이라고 하죠. 조직 생검 할 수 있고 만약에 만져지는 건 없지만 PSA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암이 의심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6군데에서 한 12군데 정도를 여러 군데를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 글리슨 스코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거기서 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 이제 암이 얼마나 이게 악성암인지를 우리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바이옵시를 한 다음에 얘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이옵시 하기 전에 네. 이 PSA라는 거는 프로스테이트 엔티젠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prostate specific antigen. 우리 예. 시청자님들도 많이 영어를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PSA의 뜻이 뭐예요? PSA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전립선 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른 데서는 안 만들어지고요. 전립선에서만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일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는 전립선이 커져 있다거나 염증이 있다거나 암이 있다거나 이제 이런 거를 갖다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상 수치가 PSA 정상 수치가 예. 어느 정도예요? 보통 4 이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0.1에서 4 그 네,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4 정도 되면은 바이옵시를 할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보통은 이제 4 정도가 되시면은요. 중요한 게 이제 추이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이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지 아닌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네,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그걸 더블링 타임이라 그래서 PSA가 2배가 되는 이런 시간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암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에 한번 검사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본다든지 해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시면 조직 검사하시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죠. 네. 그러면은 그 조직 검사 바이옵시라고 그러죠. 네. 바이옵시를 할 때는 대개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건 닥터스 오피스에서 하죠. 네. 보통 병원에 이제 입원 안 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보통 그 비뇨기과 전문의. 전문의가 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대개 그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초음파를 해가지고서 이제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제 다 끝나는 과정까지. 근데 이제 그 전립선을 이제 침으로 찔리기 때문에 검사를 하시고 나서 약간 혈뇨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통증도 있으실 수 있고 아주 드물지만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취를 하고 합니까? 국소 마취겠죠, 물론. 물론 국소 마취를 하고서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직 검사 그렇지만 국소 마취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이게 전신 마취라는 거는 달라서 불편하신 거는 있습니다. 통증도 있고요. 통증이 예,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아주 심한 통증을 이제 피하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근데 바이옵시 할 때 바늘로 다 제가 알기로는 6군데를 찌르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걸 섹스턴트 바이옵시라 그러는데 6군데를 찌른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이 보통 이제 좌엽, 우엽 뭐 이렇게 나누고요. 각 옆마다 이렇게 구획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골고루 이렇게 찔러서 보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지 암이 어디 숨어 있더라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바이옵시 결과를 현미경으로 봐서 이게 암이냐, 암이 아니냐, 네. 이제 그런 걸 진단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하시면은 대부분 95%는 아데노카시노마 선암입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5%는 다른 종류의 이런 암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선암. 일단 선암으로 진단이 되고 아데노카시노마. 그렇죠. 아데노카시노마, 프로스테틱 아데노카시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아데노카시노마가 진단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글리슨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글리슨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암이 얼마나 분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바이옵시 결과를 분석하는 거죠. 그렇죠. 바이옵시 결과를 병리과 의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서. 네.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화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분화도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악성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수가 나오죠. 가장 많은 부분, 두 번째 많은 부분에 해서 점수가 이제 제일 나쁜 거는 각각 5점씩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5 플러스 5, 5 플러스 5가 되면 10점이고 그게 가장 최악성이고요. 제일 낮은 거는 1 플러스 1, 2점이 제일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글리슨 스코어라고 그러죠. 네, 글리슨 스코어입니다. GLEASON 네. 스코어. 네. 그게 1부터 10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1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개의 점수를 더하는데 각각이 1점이 제일 낮은 점수니까 2점이 제일 낮은 거고요. 2점이. 제일 높은 거는 각각 5점이기 때문에 10점이 제일 높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2점에서 10점까지 그렇죠. 이제 암의 진전도를 그렇죠. 암이 결정하는, 얼마나 악성인지, 나쁜 악성도를 암인지. 예, 결정하는 그래서 거죠. 보통은 8, 90이 제일 악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점부터 시작해서 보통 5점 정도까지는 좀 덜 악성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중간 6점, 7점. 그러면은 일단 바이옵시 결과가 포지티브로 나온다는 거는 아데노카시노마 셀이 현미경에서 보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글리슨 스코어에 관계없이. 글리슨 스코어는 암이라고 진단이 되는 경우에 이제 글리슨 된 스코어를 후에 따지게 이제 되죠. 그 스테이징, 소위 스테이징을 결정하는 게 글리슨 스코어인가요? 그러니까 글리슨 스코어는 스테이징은 아닙니다. 병기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암 자체가 얼마나 악성인지를, 그러니까 분화도 그레이드라 그러거든요. 그레이딩을 보는 거죠. 그거는 수술한 다음에
아니요, 조직 검사로도 알 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로. 예, 조직 검사는 바이옵시로도 그걸 알 수 있는 물론입니다. 예, 바이옵시 해가지고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병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암덩어리가 전립선 안에만 있는지, 전립선 바깥을 침범했는지, 주변에 림프절에 가 있는지. TNM 그렇죠. TNM. 예, 그걸로 스테이징을 합니다. T는 투모고, 네. N은 노드. 노드고, 네. M은 메타스타시스. 네, 맞습니다. 그래? TNM. 네. 이제 이걸 다 종합해서 이 사람의 가진 암이 얼마나 이게 악화된 악성 종양이냐, 네.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 네, 네, 그러니까 네. 암의 최종 결정을 하는 게 TNM이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암들은요, 저희가 이제 병기가 가장 중요하고 병기만 보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립선암은 특이하게 저희가 병기도 보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글리슨 스코어도 보고요. 그 다음에 PSA 스코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보고 이게 PSA 스코어는 어떤 의미에서? PSA 스코어가 높으신 분들은 이게 더 악성이고 많이 퍼져 있고 높을 때는 그게 얼마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뭐 PSA는 뭐 수천 이렇게 뭐 그렇게도 올라가요? 예, 그럼요. 그런 분들 저는 5천까지 올라간 분들 있습니다. 그럼 온 몸에 이렇게 다 퍼진 네. 소위 메타스타시스가 네. 그래서 뭐 본 메타스타시스 뭐 이런데 네네. 다 전이가 된 환자겠죠. 그렇죠. 이제 그분은 이제 뼈에뿐만이 아니고 뭐 임파선, 폐, 간까지 이제 다 가 있으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PSA 혈액 검사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고, 네. 또 뭐 바이옵시도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럼 바이옵시는 이제 꼭 필요한 경우만 저희가 합니다. 일단은 치료를 하고 나서 PSA 수치를 저희가 이제 추적 검사를 하거든요. 팔로우업을 하는데 PSA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혹시 수술한 부위에 뭐가 다시 자라는 게 아닌가, 다른 데 퍼져 있는 게 있지 않나 그런 거를 보고 만약에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면은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그 경우까지 가지 않으려면은 그 전에 무슨 MRI든지 얼트라사운드든지 CT 스캔이든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시면은요, 이제 이게 얼마나 글리슨 스코어가 높은지, PSA 수치가 얼마인지, 이제 병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걸 보기 위해서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본 스캔, 본 스캔. 예, 뼈 스캔이라고 합니다. 골 스캔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전립선암이 제일 먼저 퍼지고 제일 자주 퍼지는 게 뼈입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는 게 그게 뼈로 가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뼈로 그래서 가면 되게 어느 뼈로 많이 가요? 뼈는 사실은요, 이제 뭐 여러 군데 갈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게 요추. 요쪽. 예, 허리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가고요. 스파인. 그죠. 스파인에 많이 가는데 그 스파인 중에서도 특히 요추에 많이 갑니다. 아래, 허리 쪽에, 아래 아랫쪽. 허리 쪽에. 아랫쪽. 그다음에 골반, 골반. 대퇴골, 이 허벅지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전립선 근처에 있는 네, 그런 곳에서 일단 제일 흔하게 시장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그런 데를 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갈비뼈, 늑골이라든지 뭐 이 위에 경추라든지 뭐 여러 군데 다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그 증세가 심하죠. 그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하는 약들이 사실은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은 사실은 이 뼈 전이 된 거 치료하는 거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쓰는 약들도 물론 있고 호르몬 약들도 있고 뭐 항암제도 있고 하지만 지금 예. 그 약 얘기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기 전에 이 암이 이 뼈로다가 전이가 됐는지 방광으로 전이가 됐는지 이런 걸 보려면은 이제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게 MRI예요, 뭐예요? 일단은 방광이랑 전립선 주변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거는 그 골반 MRI고요. 골반 MRI. 네. 그리고 뼈는 아까 말씀드린 골 스캔, 뼈 스캔으로 두 가지를 봅니다. 스캔. 네. 뭐 다른 치료 또 뭐 레코멘드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단은요, 만약에 전립선 암이 다른 데 많이 퍼져 있지 않고 전립선에만 국한돼 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했다. 그럼 이건 이제 완치할 수 있는 암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을 해서 전립선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암이 만약에 조금 더 진행이 돼 있다. 다른 데 멀리 퍼지지 원격 전이는 안 돼 있지만
전립선을 싸고 있는 막을 침범을 할 정도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수술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립선만 떼내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임파선, 림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도 떼내고요. 만약에 방사선 치료를 하시겠다 그러면 방사선만 하는 게 아니고 ADT라 그래요. Androgen Deprivation Therapy라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같이 하면은 더 효과적입니다. 일단 그 암이 이제 진단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전파가 되려고 그러는 그 기간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퍼지진 않고. 네. 수술을 결정하는 거는 대개 언제 하게 됩니까, 그럼? 일단은 전립선 암이 이제 진단이 되고요. 다른데 원격 전이가 안 돼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근치적인 치료, 그러니까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의사랑.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 의사가 수술하는 의사거든요. 그렇죠. 비뇨기과 의사랑도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 방사선과 치료 방사선과 의사, radiation oncologist라고 하죠. 그렇죠. 예, 치료 방사선과 의사랑 이제 양쪽을 다 상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수술은 제가 알기에는 이 전립선 떼어내는 수술이 수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라고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시간도 오래 걸리고 4시간, 5시간 걸리고 전문의가 2씩 붙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합병증 생기는 그 확률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이 전립선 위치가 너무 깊은 데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혈관이나 신경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은 골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림을 한번 이제 좀 네네. 보여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시청자들. 골반이거든요, 이게요. 네, 골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는 그림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구조물들은 다 뺐지만 요 전립선 주변으로 신경이나 혈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혈관들이 방광 기능도 조절을 하고요. 네. 성 기능도 조절을 합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러 들어가서 요것만 잘 떼낼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까지 접근을 하려면 주변의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하다 보면은 혈관이나 이 신경들 분포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죠.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저 깊숙한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미국 사람들이 커다란 손에 거기 들어가서 이거 그렇죠. 수술한다는 게 네. 보통 그래서 과거에는 배를 열고서 이렇게만 접근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요즘에는 회음부라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 두 가지 수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뭐 다빈치라 그래서 네. 컴퓨터로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수술을 하시는 거죠, 로봇. 그래서 이제 사람 손이 이 좁은 이 공간에 들어가서 뭘 한다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요. 얇은 로봇 팔이 들어가서 물론 조종은 의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로봇 팔이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서 요 전립선을 잘 이렇게 떼내는. 순전히 이거 컴퓨터로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사람이 조종을 하는 건데 로봇 팔이 들어가 있는 거죠. 로봇 칼도 들어가 있고 네. 저 뭐라 그래 현미경이라고 그렇죠. 그래. 현미경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사진도 찍고 그럼요. 조종만 이게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죠. 예. 모든 이 작용은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사람 손은 떨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 손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시야가 잘 안 보일 수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계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떨림이 없고요. 왜냐면 들어가서 실제 이 작업을 하는 건 로봇 팔이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야가 확보가 잘 되고 해서 이거는 사실 숙련도가 아주 높은 이런 비뇨기과 의사가 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결과가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과거 네. 같은 컴플리케이션을 합병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 기계 이름을 다빈치라고 그래. 예, 다빈치는 이제 그 만든 회사 이름이고요. 그거 말고도 뭐 다른 기계도 많이 요즘 있습니다. 나와 예, 있어요. 예, 예. 그 기계로 로봇 수술이겠군요. 로봇가 하는 그렇죠. 수술. 예. 컴플리케이션은 얼마나 돼요? 사람이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사실은 컴플리케이션 레이시 그 로봇 수술로 하는 게 사실은 더 적다고 돼 있는데요. 네. 그거는 결국은 그렇지만 사람의 숙련도에 결국은 달려 있습니다. 예, 어떤 수술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로봇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상당히 좋고, 사실은 이런 합병증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성기능 장애 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도에 협착될 수 있고. 신경 그 파이버들이, 그렇죠. 신경 줄기들이 네. 남성 성기에 가는 그 줄기들이 거기 많이 분포되어 있겠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발기부전도 있을 수 있고, 요도가 이렇게 좁아지는 협착도 올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합병증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줄어들었다고 네네. 해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른 치료는 방사선으로다가 이 암을 치료, 여기 지금 이게 암이죠? 네네. 그러니까 방사선을 여기 쬐어서 이 암 조직을 다 죽이는 게 방사선 치료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방사선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사실 방사선도 요즘엔 기계들이 좋아져서 이제 잘 보시면은 주변에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과거에는 이런데 다 방사선이 노출이 돼서 합병증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방사선 기계들이 좋아져서 전립선 요 주변만 집중해서 이렇게 방사선 할 수가 있고요. 바깥에서 방사선 쏘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에다가 이렇게 방사선을 갖다가 방사성 물질을 심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위 시딩한다. 그렇죠, 시딩한다 그러죠. 이제 그런 다양한 종류의 치료 방법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뒤에 직장이 있거든요. 바로 그렇죠. 여기 뒤에 직장벽이나 방광이나 이런데 방사선이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직장염에서 설사라든지 뭐 이런 부작용들이 대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오는데 지장이 또 있을 수 생길 있습니다. 피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럴 수 이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치료든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끝나기 전에 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 네, 좀 해보세요. 사실 요즘은요 전립선이 이제 뭐 호르몬 트리트먼트도 있고, 네. 뭐 면역 치료도 있고 네.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전립선 암 치료는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호르몬에 민감한 암, 그 다음에 호르몬에 더 이상 민감하지 않은 암.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이 그렇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얘기합니다. 예, 소위 테스토스테론이 엔드로젠 데프리베이션 테라피를. 네, 엔드로젠이라는 게 결국은 테스토스테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이 전립선암을 자극해서 자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단계 치료는 이 남성 호르몬을 갖다 억제하는 이런 호르몬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주사제도 있고 드시는 약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성 저항성이 생겨서 더 이상 남성 호르몬을 적게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항암제, 그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제가 있습니다. 시필루스라고 해서 프로벤지, 상품명 프로벤지라는 약이 나오는데요. 이 약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그 백혈구를 바깥으로 빼내서 전립선 암세포에 노출을 시켜서 말하자면 이제 적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항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만들 수 있게 해놓고서 다시 환자분한테 집어넣습니다. 항체 생산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치료가 있고 면역 치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제는 이제 그게 아직 승인된 거고요. 지금 사실은 한창 많이 연구하고 있는 거는 그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을 시켜가지고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런 약들이 많이 요즘에 사용을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임상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잘루타마이드인가 그런 건 뭐예요? 엔잘루타마이드나 아비라테론이나 이런 약들은요. 그거는 이제 호르몬 치료의 일종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호르몬 치료랑은 작용 기전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더 이상 민감하지 않은 암도 그런 다른 종류의 그 호르몬 억제하는 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시 또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약들이 이 전립선암의 치료를 훨씬 더 쉽게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호르몬 낮추는 거 잘 안 되면은 항암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항암제 전 단계로 그런 약들을 하게 되면은 또 상당 기간 암을 조절할 수 있게 그 됐습니다. 약에서 오는 또 부작용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아무래도 억제하고 이러는 약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 뼈도 약해질 수 있고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 핫플래시 얼굴 화끈거리고 땀 나고 유방도 약간 커지고 아프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른 치료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또 모시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의학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치의와 상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